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시집과 그림책을 동시에 소개하는 팟캐스트 재미중독자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빅도. 저는 이책. 저는 피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걸어다니시거나 뭐 지하철 타실 때 음악 들으시죠? 아 그럼요. 음악 없이 못 살죠. 피비님 들으세요? 네, 저 항상 들어요. 아까 전에도 가다 마주쳤는데 저도 헤드셋 끼고 있고 피비도 이어폰 끼고 있어서 서로 못 알아봤어요. 제가 잘안 척했잖아요. 저는 이어폰 놓고 오면 다시 올라가서 가지고 와요. 아 진짜요? 네. 꼭 필요하죠. 네. 오늘 오면서 무슨 노래 듣고 오셨어요? 저 오늘 약간 테마에 맞게 좀 그런 약간 기타 관련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오. 약간 스포해버렸네요. 오. 혹시 그 곡인가요? 아, 그건 아닌데 네. 저는 좀 과몰입하는 걸 좋아해서 과몰입 세팅을 하려고 하고 있었어요. 약간 클래식 느낌으로. 네. 이채님은 오늘 오시면서 어떤 음악 들으시면서 오셨어요? 저는 요즘에 최근에 그 곽진원님의 소품집이 나왔어요. 네. 그래서 제가 또 곽진원님 팬이거든요. 그래서 또 곽진원님이 앨범을 많이 안 내세요. 그래서 아주 기쁜 마음에 요즘에 그걸 듣고 있는데 뭔가 한 곡 한 곡이 너무 아까워서 아껴 들으시는 건가요? 네, 그냥 귀에 흘리기만 하고 열심히 듣고 있진 않아요. 나중에 좀 편하게 누워가지고 들으려고 그렇습니다. 네. 피도님은요? 저는 너무 맨날 듣는 곡만 듣는 것 같은데 최근에 그 드럼 러브홀릭을 연습하고 있거든요. 오. 치려고. 노래 참 좋아하시네요. 피도님 테마곡이에요. 저 러브홀릭이잖아요. 그래서 러브홀릭 이제 무한 재생으로. 왜냐면 많이 들어야 돼요. 드럼 치려면. 그렇겠네요. 근데 제목도 러브홀릭이야. 제목도 러브홀릭, 가수도 러브홀릭. 그래서 그거를 이제 들으면서 좀 정신없이 좀 늦어가지고 뛰어왔는데 네. 혹시 뜬금없지만 클래식 음악 좋아하시나요? 이채님? 좋아는 하는데 네. 잘은 몰라요. 저도요. 딱 똑같아요. 좋아는 하지만 잘은 모릅니다. 그렇죠. 저도 근데 저는 좋아한다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사실 클래식 음악을. 근데 저는 아버지가 콘트라베이스를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빠는 아주 클래식 홀릭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맨날 클래식 듣고 연습하는 곡도 계속 들으시고 하는데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아빠가 원래 아빠가 알려주면 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 아시죠? 그래서 특히 더 그런데 근데 늘 되게 알고 싶은 장르긴 해요. 생각해보니까 빗도님 어렸을 때 첼로 하시지 않았어요? 네, 저 첼로 나름 6년 했거든요. 네. 초등학교 때 방과후로. 그래서 킬 수는 있는데 뭐랄까 너무 뭣도 모르고 시작했기도 했고 해서 잘 그냥 모릅니다. 지나간 과거군요. 지나간 과거일 뿐입니다. 네, 제가 왜 클래식 이야기를 꺼냈냐면요. 오늘의 게스트분과 관련이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오늘은 지난번에 저희가 테니스 입사부로 딥소님을 모셔서 입으로 배우는 테니스 특집을 진행했는데 오늘은 드디어 저는 이 클래스가 끊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드디어 재미중독자가 준비한 두 번째 수업 입으로 배우는 클래식 클래스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와우. 지난번에는 테니스를 배우면서 운동에 대한 교양을 쌓았다면 이번에는 클래식을 중심으로 음악 전반에 대한 교양을 재미있게 쌓아볼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보다 이제 클래식 음악을 잘 아시고 이미 음악의 길을 걷고 계신 게스트분을 저희가 어렵사리 모셨는데요. 심지어 이제 곧 음악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하시려고 유학길에 곧 떠나실 예정이라고 하셔서 저희가 급하게 섭외했습니다. 정말 급하게. 네, 그러면 오늘의 입사부 AKA 입으로 배우는 클래스 사부님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처음 방문한 호세입니다. 와, 발음부터가 호세. 반가워요, 호세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혹시 요즘 어떤 재미에 중독되어 계신가요? 네. 요즘은 최근에 블로그를 시작했는데요.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는 재미에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당장 서이추 가야겠네요. 오늘 이제 여기 나가는 순간 서이추네요. 제가 또 찾아가지고 서이추 갈게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 재미 중독자 입사부로 찾아와 주셨는데 블로그에 올릴 글을 쓰는 재미에 중독됐다고 하셨잖아요. 조금 더 깊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글을 써놓고 올리지는 않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쓰면서 수정하는 과정이 재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이나 학교가 멀어서 지하철을 오래 타야 될 일이 많은데 그때 다른 거 하기보다 써놓은 글을 사람들이 읽기 편하게 수정하는 걸로 시간을 채우고 있는데 그게 되게 즐겁더라고요. 그래서 또 시간도 많이 때울 수 있고 그래서 실제로 글은 올리지 않더라도 이제 제 생각들이나 음악에 대한 글들이라 좀 사람들이 읽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든 좀 쉽게 수정해보는 과정이 저에게 지금 되게 즐겁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나오기 위해 쓴 글도 쓰는데 그 블로그 글 수정하는 재미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즐거웠습니다. 전 벌써 질문이 두 가지가 생겼어요. 뭐죠? 첫 번째는 그럼 지금 현재 블로그에 글이 몇 개 올라와 있는지. 4개 올라와 있습니다. 4개. 또 하나 더 추가돼서 3개로 할게요. 네. 두 번째는 언제부터 블로그를 시작하셨는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따끈따끈한. 한 달도 안 됐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블로그 제목이 뭔지. 제목을 다는 법을 잘 몰라가지고 그냥 닉네임만 아직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신기하군요. 왜 웃고 계세요, 피비님?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돼서요. 왜 글을 정리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보기 편하게 글을 정리하는데 그게 목적인데 올리시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요. 그게 참 마음이 단단하지가 않아서 그런지 아. 막 수정하다가도 이걸 올려도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올리고 나면 쓰기 시작할 때는 되게 나를 즐겁게 하는 생각이었는데 정리하고 보니 그렇게까지는 아니었네 이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차분해지는 감정이 저에게는 기쁨이어서 그냥 너무 지식인이시네. 멋있으시네요. 저 하나 얘기해도 돼요? 네네. 쭈비님 있잖아요. 네. 쭈비님이 옛날에 블로그 열심히 하셨을 때 뭐 올렸는지 알아요? 뭐 올렸어요? 계란 후라이에 케찹 그리기 이런 거 올렸어요. 너무 상반되네요. 갑자기 그 생각나서 계속 웃고 있었어요. 되게 완벽주의자 성향이 혹시 있으신가요? 근데 또 많은 노력을 투입하지는 않는 스타일이라 그렇다고 말을 못 하겠네요. 저는 이제 이 책인데 저는 좀 호세님을 옆에서 몇 년간 봐온 입장에서는 되게 신중하고 섬세하신 스타일이세요. 너무 딱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섬세하고 신중한 스타일. 그래서 저는 블로그 글을 시작하셨다고 들었을 때도 되게 놀랐어요. 네, 왜냐면은 블로그 글 어쨌든 누군가가 보게 되는 글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되게 신중하신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글을 올리실 수 있을까? 마치 카프카가 자기가 글을 쓰고서 또 지워버리고 그랬던 것처럼 이게 가능하실까 했는데 또 글을 너무 이렇게 잘 쓰시고 올리고 계셔가지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멋있으세요. 그래도 한 달에 4개면은 꽤 많은데요? 근데 아마 제대로 된 내용이 있는 건 한 3개 정도일 것 같고 그마저도 아마 비책님과 대화하다가 이제 제 앞에 사람에게 말로써만 이걸 털어놓을 때 너무 피곤할 것 같아서 듣는 사람이 이제 그거를 좀 이런 인터넷 공간에다가 올려놓으면 말하고 싶은 마음도 좀 해소하고 듣는 사람도 좀 안 미안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었어요. 아니 그래도 오므라이스에 케찹 끓이기보다는 나아요. 오므라이스도 아니에요. 그냥 계란 후라이에 케찹이었어요. 그리고 호세님 그러면 다음으로 닉네임의 뜻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제가 아무래도 클래식 기타를 치다 보니까 스페니쉬 기타다 보니까 좀 뭔가 스페인스러운 이름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뭔가 흔한 호세라는 걸로 했고요. 그리고 호세는 또 스페인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작곡가인데 이제 20세기 초반에 엄청 젊은 작곡가였는데 이제 젊은 나이에 처형당했거든요. 정부에 의해. 정보도 별로 없고 근데 그때 원체 천재였어서 그 아서 루빈슈타인 같은 유명한 피아니스트를 포함한 많은 거장들이 처형하지 말아달라고 탄원서도 제출하고 그랬는데
결국에 죽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기타를 위한 곡을 딱 하나만 썼는데 그 곡이 이제 기타 레퍼토리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작품이거든요. 와, 천재였네요. 그 사람이 살아만 있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을 모든 기타인들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기리는 마음을 네, 했습니다. 저 방금 엄청 무례한 생각했는데 하나 얘기해도 돼요? 해보세요. 그 기타 레퍼토리가 되게 유명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약간 띵띵띵 이렇게 한번 불러주실 수 있는지 너무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너무 무례해요. 제가 들어봤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그런 게 죄송해요. 아니던데요. 제가 못 들어봐가지고. 너무 현대음악적이라 약간 좀 멜로디가 좀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좋아한다고 하면 약간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수도 있을 정도로 특이하거든요. 호세님 저희가 이런 방송입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들 너무 무례하다고 하면 진짜 무례한 아니 거예요. 호세님이 손수 미리 보내주셨는데 듣지도 않고 띵띵띵띵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너무 무례해요. 네. 들어봤으면 질문 안 했을 텐데. 또 제가 이제 음악으로 깔겠습니다. 편집하면서. 좋습니다. 네, 그럼 호세님 저희 재미중독자 들어보셨나요? 네, 이게 자주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이제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 약간 제목이 눈에 확 띄는 걸로 처음 하셨을 때 그리고 들어봤었어요. 처음 하셨을 때. 혹시 어떤 편 들어보셨는지? 헤어질 결심 편 봤었고요. 들었었고요. 그리고 그 할머니의 팡도르 편 봤었고 그리고 피비님 결석하신 날. 네, 감성사냥꾼 모네님이세요. 감성사냥꾼. 네. 맞아, 감성사냥꾼 나왔을 때. 그런 게 기억이 납니다. 아마 고독한 특집이었을 거예요. 그 팡도르 편이. 고독 봄밤 특집. 고독하고 먼. 저희 감성 특집도 다 들으셨네. 그러니까 감성, 고독 이런 것 많이 들으셨네요. 헤어지는 때. 헤어질 때. 그렇군요. 막상 나와 보시니까 어떠세요? 되게 편안한 분위기고 그리고 다들 목소리만 들었을 뿐인데 실제로 앞에 계시니까 목소리랑 뭔가 이미지랑 딱 맞는 느낌이고 그리고 들을 때마다 너무 분위기가 따뜻해서 되게 듣는 것만으로 참 마음이 따뜻해졌는데 정말 공간에도 있으니까 더 따뜻해지는 것 같고.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약간 공간에 있는 게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네요. 뭔가 말이 잘 생각은 안 나는데. 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따뜻해지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혹시 나오기 전에 저희한테 따로 뭐 궁금했던 점도 있으신가요? 네. 이게 아무래도 이렇게 팟캐스트 하는 것도 하나의 어떤 프로젝트라고 저는 생각해서 어떻게 이렇게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셨는지 또 서로 대화하시는 거 보면 엄청 가깝고 친한데 원래부터 이렇게 친하신 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신 건지 아니면 다들 뭐 서먹서먹했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가까워진 건지 이런 내용들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대답해 주세요, 이책님. 처음에는 이제 빗도님이 같이 카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팟캐스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팟캐스트 막 재밌는 팟캐스트 얘기하다가 우리도 해볼래? 이렇게 빗도님이 먼저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이제 얹혀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죠. 그런데 하다가 보니까 둘이서 말을 하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그리고 좀 같이 할 수 있는 팀이 더 필요할 것 같다. 그런데 딱 피비님이 딱 보여가지고 게스트로 나오셨는데 제가 곧바로 맞아요. 스카우트했습니다. 바로 빗도님이 스카우트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3인 체제가 됐어요. 근데 저도 느끼는 게 이게 저희가 벌써 3년째인가요? 2년째? 3년?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가까워지는 것 같고 네 재밌어요. 지나갈수록. 두 분 어떠세요? 뭐에 대해서 어떠세요? 질문하셨잖아요. 원래 같은 학과였던 거. 저는 고등학교 친구고 고등학교 네, 그래서 원래 되게 친했고 저랑 피비 같은 경우는 룸메이트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래서 케미스트리가 좋은 게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오히려 이제 호세님이 이책님의 지인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심지어 이책님이랑 이책님의
여자친구분이랑 같이 공연도 가시고. 네, 맞아요. 되게 부러웠어요. 그래서 되게 막 그 이책님의 여자친구분께서 되게 너무너무 연주 잘 들었다고 후기를 말씀해 주시는데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공연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뵀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그렇죠. 저도 아까 전에 처음에 딱 나오셔서 블로그 얘기하시는데 목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키도 되게 크시더라고요. 실물이 훨씬 나으세요. 카메라 보셔야 돼요. 카메라 봤어요? 사진을 봤어요? 아니 이 책이 공연 사진 보여줬잖아요. 맞아요. 그때 보고 이제 처음으로 실물로 뵙는 건데 깜짝 놀랐어요. 연예인 같아요. 연예인 같아요. 너무 좋게 봤어. 저 그리고 네. 되게 아주 너무 스테레오타입인가요? 또 클래식 하시니까 그게 저희잖아요. 니트도 너무 정갈해요. 이렇게 무늬가 똑바를 수가 없어. 이렇게 클래식할 수 그러니까 없어. 우리는 아무도 니트를 입지 않았네요. 저는 약간 맞아요. 니트 그렇네요. 집업이긴 한데 저건 되게 클래식하고 멋있어 보이는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니죠? 저희 셋은 약간 스트리트 느낌. 혼자 너무 길거리야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귀족 고양이 느낌이고 우린 약간 어. 스트레이트 고독 고양이 느낌. 느낌. 그런 느낌이네요. 좋아요. 그러면 아까 전에 이제 클래식 기타를 배우려고 저희가 이제 오프 더 레코드를 이야기할 때 뭐 이제 5월, 6월 정도에 가실 수도 있다. 유학기를 떠나실 예정이다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세요? 네.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학교는 하나인데 이제 오스트리아에 있는 학교예요. 네. 그리고 학비가 싸서. 네. 그럼 유학 가셔서 그러면 이제 기타 공부를 계속 하시는 거세요? 네. 기타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교육과 과정이 있어요. 기타에. 그래서 좀 실력이 좀 떨어져도 이제 교육과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네, 언어가 좀 중요하긴 한데 근데 제가 전공이 음악이 아니어갖고 그럼 네, 죄송하지만. 경영학과거든요. 멋있다. 근데 되게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오스트리아가 사실 그니까요. 음악 클래식 음악의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학교로 가시는 거고 심지어 전공이 아니신데 거기에 이제 도전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너무 멋있어. 그래서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그 유학 가서 가장 기대되는 게 뭐세요? 내용은 아직 제가 모르는 거라 할 순 없지만 저는 되게 여행도 되게 안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외국으로 떠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닌데 가면 아무래도 적응해야 될 일도 많고 이러면서 좀 스스로 좀 강해질 일도 많고 그리고 좀 생각이 좀 넓어질 일도 많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기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진짜 큰 도전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가정 떠나시는 거가 굉장히. 네, 아직 떠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네. 그러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도착하셨어요. 오스트리아 어떻게 해서 학교도 입학하고 가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으신가요? 도착하자마자. 하자마자. 다음 날 씻고 이제 다음 날. 일단 저는 기타를 좀 늦게 시작해갖고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한 스타일이라 아마 공간만 있으면 이제 기초 연습을 아마 열심히 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긴 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을 것 같고. 난 가자마자 그날 맛집 갈 것 같은데. 난 지금 납작복숭아 생각하고 바로 마켓 가가지고 이제 납작복숭아 한 10개 사야죠. 우린 글렀어요. 네. 그렇군요. 네. 역시 음악밖에 모르는 남자. 그러니까 음악밖에 모르는 바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호세님을 모시고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또 사실 이제 입사부님을 탐구하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호세님에 대한 인물 탐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호세님께서는 주로 다루시는 음악 이제 악기가 클래식 기타라고 들었는데 왜 클래식 기타에 빠지게 되셨는지 그리고 클래식 기타와의 처음 만난 그 조우의 순간이 어땠는지를 좀 여쭤보고 싶네요. 네, 원래는 그냥 통기타 조금 칠 줄 알았었는데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그 클래식 기타 동아리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동아리에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이제 사람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막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도 여전히 좋고 여전히 만나지만 거기서 하는 음악적인 내용이 점점 더 저한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군대 가 있는 동안 이제 이책님은 저를 많이 보셨겠지만 이제 군대 있는 동안 심심하니까 계속 클래식 기타를 갖고 와서 쳤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은
자는 방을 공유한 사람으로서 되게 미안한데 시끄러웠을 텐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저의 한 부분처럼 돼서 네, 이제 익숙하게 연주하고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좋았죠. 사실 저는 이제 호세님이랑 그 같은 군대 그래서 군대 동기는 아니고 선후임 관계였는데 제가 후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같은 방을 썼는데 주로 그 낮에 주말 낮에 이럴 때 그 불을 꺼놓거든요 보통. 근데 햇살이 딱 들어오는데 이제 창가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타를 이렇게. 그 인상에 계속 남아 있어요. 그리고 너무 감미롭게 연주를 하셔가지고 저희는 오히려 좋았죠. 네, 교양을 얻는 느낌. 그럼 근 몇 년 정도 악기를 치신 거예요? 클래식 기타를. 2018년부터 쳤는데 사실 그때는 너무 취미로 쳤고 또 군대에서도 그냥 재미로만 쳤어서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 배운 거는 이제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약간 지니어스 스타일이신가요, 이층님? 본인이 되게 험불하셔가지고 말씀 안 하실 것 같아서. 좀 지니어스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지니어스인데 험불함을 겸비한. 그게 지니어스예요. 그런 거예요? 당연하죠. 험불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 질문이 과를 이제 과가 원래 경영학과신데 만약에 오스트리아로 유학을 가시게 된다면 이제 클래식 기타를 전공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공을 바꿀 정도로 약간 어떤 매력에 이렇게 푹 빠지시게 된 건지요? 이게 그 매력에 빠져서 전공을 버렸다기보다 전공의 회의를 느끼고 이제 근데 다들 열심히 자기 하루하루를 채워나가는데 저로서는 하루를 뭘로 채워야 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습하고 있는 거 가르쳐 주셨던 스승님께 찾아갔었어요. 그냥 한번 조금 저는 그때는 그냥 한 학기 정도만 힐링한다는 차원으로 그냥 조금 제대로 배워보고 싶은데 어떨까요 했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유학을 준비하는 게 어떻겠니 하셔서 저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원체 그런 말씀 자주 하셔서 그냥 농담이신가 보다 생각하고 계속 지금도 그런 기분으로 연습하는데 그게 어느새 2년이 된 그런 느낌입니다. 아니 누가 연주를 웬만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 아니면 유학을 권하겠어요. 거의 저 지금 노담의 칸타빌레 지금 저 지금 머릿속에 영화가 한 편 뚝딱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본인만 모르시는. 지금 근데 약간 영화 남주 재질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아니야. 약간 천재가 본인만 몰라. 본인만 몰라. 하하 유니버스. 옆에 같이 군대 나온 엑스트라. 엑스트라 1 친구 1. 맞아. 친구 1도 항상 늘 곱슬머리잖아요. 저 그리고 되게 궁금했던 게 동아리 사람들 그 같이 기타를 쳤던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는데 약간 그게 좀 궁금했어요. 혹시 약간 기타로 동성이나 이성을 꼬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그게 일단 제 스타일로는 약간 그런 남을 이성을 꼬시기 위한 스타일의 기타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그런 기억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동아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이성 여학우분 분명히 있었고 이제 약간 누구나 당연한 거니까요. 달려들었어.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어떤 연습곡 같은 거를 치고 있었는데 이제 어떤 여학우분이 오셔가지고 너 참 예쁘게 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저한테 아직까지도 많이 남아 있거든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음악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하긴 합니다. 되게 잘 치시나 보네요. 맞아요. 그렇게 말하기 쉽지 않은데. 아니야, 약간 플러팅일 수도 있어. 예쁘게 봐주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아니에요. 예쁘게 치실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기타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 클래식 기타와 통기타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고 다들 잘 모르시는 부분인데 우리가 아는 통기타는 약간 장범준 음악 같은 거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기타인데 이제 그 기타는 줄이 철로 되어 있고 그리고 코드를 잡고 이렇게 반주하면서 노래 부르기 좋아요. 그리고 자유롭고 뭔가 낭만이 있는 스타일이죠. 근데 이제 클래식 기타는 줄이 나일론으로 되어 있어서 소리가 약간 동글동글해요. 부드럽고. 그리고 줄부터 다르고. 그리고 코드를 잡고 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피아노 곡 치듯이 5선지 악보를 보고 쳐요. 그래가지고 손가락 하나하나로 튕기기 때문에 뭐 피크나 이런 걸로 이렇게 한 번에 치지 않고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쳐서 되게 좀
조심스럽고 섬세함이 많이 필요해서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클래식 곡을 많이 치고 가장 많이 치는 클래식 곡으로는 바흐를 많이 칩니다. 네, 그래서 오, 좀 처음 알았네요. 혹시 나일론이라서 잘 끊어지나요? 이게 나일론인데 아주 두꺼워요. 쇠줄은 얇지만 나일론 줄은 두꺼워서 오히려 덜 끊어지는 것 같아요. 오히려 덜 끊어진다. 네, 오히려 덜. 혹시 그럼 막 손에 막 굳은 살 배기고 그러세요? 이게 또 통기타는 그런데 또 나일론은 아닌가요? 또 부드럽고 또 섬섬 옥수시겠네요. 저 지금 상상했어요. 지금 아래로 손 내리고 계신데 네. 되게 섬섬 옥수실 것 또 같아요. 부드럽고 또 힘을 빼려는 연습을 원체 많이 해서 이제 굳은 살이 생기면 습관이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굳은 살을 최대한 안 생기게 하려고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전 통기타를 조금 쳤었는데 네. 굳은 살 더 많이 생기게 하려고 제일 이렇게 꾹꾹 누르고 그랬거든요. 통기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약간 통기타는. 많이 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역시 하수였네요 저는. 그럼 혹시 다른 기타, 통기타 말고 통기타나 그 뭐지? 클래식 기타 말고 다른 네. 기타 쳐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네, 지금도 치고 있고요. 교회에서 어쿠스틱 기타, 통기타 반주하고 있고 베이스 기타도 쳐봤고 치고 있고요. 그리고 밴드부에 들어가서 일렉 기타도 쳐봤어요. 만능이시네요. 모든 기타를 다 치시네요? 그러게요. 잘은 못 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그 팝 하는 친구들은 특유의 그 그루브라든지 리듬이나 이런 게 있는데 아무래도 좀 그 저 같은 새님 스타일은 그런 거를 좀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좀 그 맛을 못 살려갖고 좀 타박을 들었던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호세님 너무 험불하셔요. 우쿨렐레도 한번 해보세요. 우쿨렐레 좋죠.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렇게 딩가딩가. 혹시 베이스 기타는 차이가 뭔가요? 베이스 기타는 이제 줄이 4개고요. 그리고 이제 저음역대를 다루고 그리고 다른 기타들은 이제 화음을 많이 치는데 베이스 기타는 한 번에 한 음 정도만 치는 이제 선율을 담당하죠. 저음 선율을. 그래서 콘트라베이스 하신다고 하셨는데 맞아요. 사자님께서 클래식 그냥 베이스 기타는 클래식에서 쓰진 않지만 약간 비슷한 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호세님께서 클래식 기타를 주로 치시는 이유는 아무래도 그 기타 중에서도 클래식 기타만의 매력이 있어서였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뭐라고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네. 아까 제가 샌님 같은 저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클래식 기타가 그런 타고난 끼 같은 게 없어도 그냥 노력만 하면 이제 예쁜 음악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 이제 기타가 소리의 지속력이 좀 짧아요. 그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가 금방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바이올린이나 첼로를 생각하면 음이 아주 길게 이어지고 또 호소력이 깊고 큰 음량이 나는데 맞아요. 기타는 호소력이 생길라 치면 소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결국에 실제 소리보다는 내가 상상을 하는 상상하는 소리가 더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음이 호소력 있게 울리고 있지 않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울리고 있다고 상상해야 되는 순간이 많아요. 이게 말은 좀 어려운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는 뭐 훌륭한 음악을 연주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내 상상의 표현 속에서는 훌륭한 음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음악을 하는데 너무 많은 노력이 투여되는 거에 되게 염증을 느끼고 있었는데 클래식 기타의 그런 상상을 통해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음악에 되게 기쁨을 느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영화 같은 거를 찍는다고 생각하면 막 배우도 골라야 되고 막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막 연기도 배워야 할 것 같고 복잡한데 그냥 글로 소설을 써버리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마치 제게는 클래식 기타가 그런 느낌이었어요. 네, 좀 말이 길어졌는데 그랬어요. 네. 전공하실만 하네요, 진짜. 그렇죠. 이런 식의 설명을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되게 저희들은 어쨌든 물론 이제 호스님도 전공하시는 건 아니지만 되게 이런 마인드가 되게 다르달까? 일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것들과 그리고 감명 깊었어요. 그리고 이런 호세님이랑 제가 이제 자주 만나면은 이런 질문들을 그냥 제가 하거든요. 클래식 기타는 매력이 뭐예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던지는데 항상 답변이 딱 정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생각하신다는 거죠.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멋있다. 괜히 블로그를 계속 태그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근데 이런 내용은 그 아까 말씀해주신 그 사부님이 전수해주신 건가요? 아니면 약간 독학을 하신 건가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이제 군대에서 아무래도 고민할 시간이 많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막 하고 나서 이제 전역한 이후에 스님을 찾아가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쩌다 보니 둘이 생각하는 게 너무 비슷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친구처럼 되신 거죠. 그분도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친구가 됐고, 그래서 약간 거의 대부분 각자의 생각이었고 교류하면서 서로 비슷해지는 감도 있습니다. 전수받은 것도 있고 제가 선생님께 드린 것도 있고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 선생님 되게 궁금하네요. 저 지금 너무 궁금해요. 어떤 분이실까? 약간 대학에서 그러면 동아리에서 만나서 알게 되신 분이세요? 네. 뭐 완전히 밝히긴 어렵고 동아리에 한번 그 학생들 도와주는 차원으로 레슨하러 오신 적이 있으세요. 그때 연락처를 알게 되어서 제가 거의 엄청 그러니까 전역하고 뜬금없이 연락을 드린 거죠. 그래서 근데 너무 따뜻하게 대해주셔서 저로서는 너무 감사한, 제게는 은사 같은 분입니다. 진짜 영화예요. 맞아요. 약간 오프 더 레코드로 그분이 그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 고등학교에서도 클래식 기타를 치던 친구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 친구의 은사님이 같은 분이죠. 그 되게 유명한 은사님. 그러시구나. 네. 그러시다고 하더라고요. 세상이 저도 좁아요. 세상이 좁아서 너무 놀랐어요. 클래식 기타를 치시는데 또 우연히 이렇게 또 이어져 있어가지고. 신기하다. 그리고 그때 알았죠. 호세님이 정말 기타를 잘 치시는구나. 그러니까. 네. 간접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실 것 같아. 내가 보기엔 사부님도 약간 스피노프를 하나 만들어야 돼. 사부님 전용 영화를 스피노프 만들어야 돼. 지금. 사부님의 사부님. 딱이네요. 재밌네요, 아주. 재밌네요. 클래식 기타의 약간 매력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호세님과 굉장히 딱 맞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면 또 너무 갑자기 무례하지만 아니에요. 본인의 신체 부위 중에 네? 클래식 기타 연주에 도움이 되는 딱 맞다 이런 부위는 이건 있나요? 뭐 너무 적합한 질문이라서. 잠시만요. 혹시 피비님 예시도 있나요? 아니요. 예시는 차마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 정도로 무리하진 않군요. 네. 일단 손가락이 기니까 아무래도 이제 손가락이 작으면 이게 손이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려운데 전 손가락이 길어서 좀 그런 게 좀 쉽게 되고. 혹시 보여줄 수 있나요? 네, 손이 좀 길고. 저 질문이 있는데 오른손 엄지는 치기 위해서 네, 기르시는 맞아요. 건가요? 치기 위해서. 다른 손톱도 좀 깁니다. 그리고 손톱이 좀 두껍고 힘이 세요. 그러니까 단단해요. 그래서 소리가 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런 건 좋은 것 같아요. 손톱 모양이 되게 예쁘시네요. 네, 사포로 갑니다. 소리 예쁘게 내려고. 거의 약간 매니큐어 그 손 관리 받으러 가는 곳에서 관리해 주시는 것 같아요. 손톱 모양이. 사포로 매일 갈다 보니까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나더라고요. 네. 아주 긴데도 손톱이 그 모양이 정갈해요. 아주. 저희 너무 변태같이 호세님 손가락만 셋이. 다른 얘기 할까요? 그리고 저 궁금했던 게 클래식 기타는 왜 발을 올리고 연주를 하나요? 네, 그게 그 발 내리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요? 통기타 치듯이 치시는 분들도 꽤 계신데 훌륭한 연주자들 중에서도 계시긴 한데 제 경험으로 말을 하자면 우리가 첼로를 굳이 통기타 잡듯이 그 눕혀서 치지 않는 이유랑 비슷해요. 그 편하긴 하지만 잃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발판을 사용해서 내 몸에 딱 밀착을 시켜서 하면 그 딱 좀 불편하더라도 안정적인 연주가 가능해서 한음 한음을 신경 써서 쳐야 되는 그 클래식 기타의 취지에 잘 맞아요. 근데 이제 옆으로 하면 편하기는 하지만 이제 몸이 구부려지고 그리고 좀 약간 방종해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장기간 연습하기도 어렵고 그리고 섬세한 거를 치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편안함을 얻으면 이제 좀 그러니까 약간 클래식의 취지가 그런 것 같아요. 그 편하고 효율적인 것보다는 불편하더라도 모든 걸 챙길 수 있는 약간 이런 식으로. 클래식은 불편함을 기꺼이 불편함을 좀 기꺼이 지향하는 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약간 다리 올리시고 조금 이렇게 들면서 치시잖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뭔가 되게 애지중지 않으면서 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대화하면서 치는 것 같고. 약간 그렇네요. 연인이나 아기를 안듯이 이렇게. 아기 이렇게 하는. 통기타는 약간 내가 얘를 좀 뭐랄까 치는 건 맞는데 뭔가 이용한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뭔가 얘를 내가
이렇게 그쵸. 교감을 하면서 통기타 자체와 교감한다면서 치는 느낌이 사실 들지는 않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맞아요. 클래식 기타 뭐 계속 코드를 보려고 계속 보기도 하고 하니까 뭔가 대화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맞아요. 통기타 칠 때는 이제 내가 노래를 한다고 하고 맞아. 이제 클래식 기타를 칠 때는 이제 기타가 노래하게 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멋있다. 표현 하나하나 너무 섬세해. 너무 섬세해. 그 호세님께서는 아까 전에 뭐 저희가 유학 가신 다음 날에도 뭔가 여가를 즐기시는 게 아니라 기타를 연주하실 만큼 이렇게 기타 연습도 매번 하시고 기타 홀릭이라고 들으셨는데 작년에 이제 공연도 몇 차례 직접 기획을 해서 열기도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 저희는 물론 공연을 가보진 않았지만 이책님께서도 가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호세님께서 클래식 기타를 연주하고 공연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아, 네. 그 기타 작년에 했던 공연들은 사실 클래식 기타 독주회는 아니고 이제 그걸 이용한 이제 노래 공연이었어요. 제가 노래를 한 건 아니고 노래 잘하는 친구 한 명을 섭외해서 이제 클래식 기타의 음악을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익숙한 노래들이랑 잘 섞어서 해보려는 하나의 프로젝트였는데 그 이유는 이제 독주회를 하기에는 실력이 많이 부족했고 또 사람들이 지루해할까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제 연주할 때 이제 연습할 때도 그렇고 중요한 점은 뭐 여러 가지지만 딱 이제 제일 중요한 것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실제 물리적인 소리가 그렇게 사람을 만족시키기에는 좀 미약한 소리인 건 맞아요. 음량도 작고 폭도 좁거든요. 뭐 사람 목소리나 아니면 피아노나 바이올린이나 이런 다른 악기들에 비해 많이 부족한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상력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공연에서도 그래서 그 내가 상상한 거를 나만의 상상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아, 저 사람이 저런 상상을 하고 있구나라고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 상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 나는 어떤 명료한 논리 체계를 갖고 연습을 할 것인가, 어떻게 곡을 짤 것인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또 이제 그런 연습하는 것 외에도 이제 그래서 관객을 신경 쓰는 거 말고 나를 또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 너무 좋은 소리를 내려고 노력하다 보면 사람 손이 망가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연습하다 보면 느끼는 게 아 이게 좋은 소리가 본질적으로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게 최상 목표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안 다치는 게 우선이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걸 좀 확장시켜서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이 연주를 할 때 너 왜 이렇게 소리가 안 좋아라고 말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것도 옳지 않은 행동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 연주에 너무 가혹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참 계속 그런 약간 그래서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조금 더 관객에게 내 상상을 더 크게 전달해야 돼라는 생각과 그래도 내 손을 좀 더 아껴주자 약간 이런 생각을 이렇게 조율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타협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연습합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되게 심오한 대답을 해주셔서 저는 되게 감동이에요. 그렇죠. 사실 길어질까봐. 이번에 입으로 배우는 클래식 특집을 기획할 때도 그 호세님의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전에 들었었거든요. 이게 굉장히 결정적인 영향이 있었어요. 뭔가 호세님은 보통 우리가 음악 공연 이런 거 하면은 엄청 큰 콩쿠르에서 1등 하고 사람들 다 박수치고 좋아하는 음악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막 꽃다발 안고. 근데 그 호세님은 그런 결과물보다도 그 과정 하나하나에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시고 음악을 하는 삶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되게 진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어서 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음악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저는 공연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무슨 옷 입고 치지? 저는 그런 거 고민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너무 멋있으셨고 또 저 갑자기 그게 생각나네요. 이책님께서 저는 이제 호세님을 어떻게 좀 알게 됐냐면 본인이 만약에 이제 책을 편집자가 되거나 기획자가 된다면 호세님의 음악 이야기를 가지고 책을 펴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 인상 깊었거든요. 도대체 어떤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음악적인 그런 생각이나 철학이 어떤 면에서 이 책의 마음을 흔들었지? 진짜로 근데 이 책이 그냥 쉽게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는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되게 궁금했는데
제가 쓸게요. 제가 쓸게요. 아니요, 놓칠 수 없어요. 저랑 계약해요. 저랑 계약해요. 너무 속빈 얘기라 너무 죄송한데. 아니요. 네. 정말 그 음악 이야기를 꼭 그 호세님 이름으로 제가 책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고. 이러면서 TV가 슬쩍 먼저 할 것 같아요. 컴퓨터로 빠르게. 컴퓨터로 빠르게. 그리고 저는 항상 그래서 호세님이랑 따로 만났을 때도 이런 음악 얘기 듣는 게 너무 즐거워요. 항상 이렇게 깊은 얘기를 아무렇지 않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이런 얘기 배우는 느낌이 항상. 좋습니다. 네.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제가 생각하기에 뭔가 어떤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더라도 너무 몰입을 하거나 뭐 그게 직업이 되거나 이런 식이 되면 좀 피로감을 어쩔 수 없이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호세님은 요즘에도 이제 매일 연습을 많이 하시고 만약에 오스트리아에 가더라도 막 바로 연습을 하실 정도로 되게 지금 엄청 몰입하고 계신 상태인데 뭔가 방금 답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챙기는 게 뭔가 전제 조건에 깔려 있다는 게 의외였어요. 그리고 의외이면서 뭔가 그 음악이라는 거를 뭔가 음악에 이제 삶이 이렇게 잡아먹히는 게 아니라 같이 가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계시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롱런하실 거예요. 좋아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그리고 그 호세님의 얘기에서 전 또 감동적이었던 거는 그게 단순히 이제 자기 삶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그게 약간 공연에서 드러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막 나를 부수면서 음악을 하면은 그게 누군가한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중요한 부분. 네, 그런 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약간 그런 것도 되게 저한테는 감동이었어요. 그게 약간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무대인데 약간 내가 이렇게 뼈를 깎아서 너네한테 감동을 주는 거야 라는 메시지가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나도 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저런 뼈를 깎는 게 필요한가 보다라고 하면서 꺼리게 될 수 있거든요.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연습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이제 릴렉스가 더욱더 많이 되어서 약간 사람들에게 봐봐,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힘이 들지 않아 라는 거를 전달해주고 싶거든요.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힘들진 않지만. 네.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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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스트분 잘 데려오셨어요. 근데 잘 갔다 왔어. 근데 잘 갔다 왔어. 유일하게 얻어온 거예요. 유일하게 얻어왔어. 지금까지는 호세님과 이제 클래식 기타의 매력, 그리고 호세님의 이제 음악론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역시 백수단 선배님. 역시 호세 선배님. 그래서 이젠 본격적으로 저희 아직 시작도 안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2부로 배우는 클래식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번에 두 번째 클래스지만 이 2부로 배우는 시리즈는 이론적으로는 우리는 무엇이든 마스터가 될 수 있다라는 모토로 유익하고 재밌는 지식들을 즐겁게 떠들면서 재미 중독자와 함께 배워보자라는 취지로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호세님께서도 부담 없이 클래식에 대해서 그냥 알고 계신 것들을 그냥 본인이 알고 계신 선에서 저희랑 이제 가볍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부터 질문을 하면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요. 호세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음악에서 이제 클래식이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로 이렇게 정의를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제가 또 클래식 기타를 치니까 약간 클래식계에서는 약간 벗어난 존재이긴 한데 이다나? 약간 이다나 같은 느낌이긴 한데 그럼에도 제가 알고 있는 일부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정의를 제가 내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우리가 듣고 있는 클래식 음악이 그 당시에는 대중음악이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아이돌들 좋아하듯이 뭐 그 당시에는 뭐 파가니니의 연주를 보고 막 졸도하는 여성들도 있었다고 하고 막 하니까 오늘 나왔을 것 같아.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빗던데. 그분들이 아이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겠고요. 다만 이제 시대별 음악이 있으니까 이건 확실히 클래식 음악이야 싶은 작품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대별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데 뭐 우리가 들어본 뭐 르네상스, 뭐 바로크, 그리고 뭐 클래식, 낭만 뭐 이런 게 있는데 다 미술 용어들이긴 한데 근데
그렇게 시대별로 나눠서 그 시대별로 형식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원곡자가 없고 각자 이제 그 악보 남아 있는 악보를 이제 연주자가 해석해서 이제 하는 그런 음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식 음악과 지금 있는 대중음악, 케이팝 같은 음악 있잖아요. 그 음악의 좀 차이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큰 차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굳이 이야기를 하자면요. 클래식 안에서도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제 클래식 안에서 크게 이제 특징을 나누자면 아주 러프하게요. 그 절대 음악이라고 해서 이제 어떤 감정이나 묘사하고자 하는 장면이 아예 없고 그냥 음표들 간의 원리와 관계만 중요한 작품들이 있어요. 보통. 음악을 위한 음악. 그렇죠. 음악을 위한 음악이죠. 배울 것이 많고 학구적이고 수학적이고 보통 바흐나 이제 그런데 이제 반대로 뭐 비발디의 음악 같은 거 들어보면 악보에 막 겨울 같은 작품에 막 폭풍과 몰아치듯이 이런 게 분명히 써 있거든요. F셔. 그러니까 F셔. 비발디 F셔. 그렇죠. 그러니까 아주 묘사하고 싶은 감정이 분명하게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흐르면 이제 뭐 쇼팽은 자기가 평생 낭만 음악가가 아니라고 했다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이제 쇼팽의 작품 보면 이제 대놓고 이제 감정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뭐 이별의 왈츠도 있고 이별의 곡도 있고 뭐 쇼팽은 본인은 아니었다고 하도 이후에 사람들이 그걸 듣고 누가 봐도 이건 감정이 들어간 거다라고 할 정도니까요. 그 이제 그게 계속 흐르다 보면 이제 오늘날에 우리는 감정이 없는 음악을 생각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모든 팝 음악 들으면 다 사랑 이야기가 담겨 있고 가사가 담겨 있고 이별의 슬픔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간의 관계 어떤 감정을 담기보다 그냥 어떻게 보면 춤곡을 위한 곡들도 많았으니까요. 이제는 그런 것에서 점점 더 이제 사람들의 메시지나 감정을 담는 형태로 이제 바뀌어 왔다. 그래서 막 딱 무 자르듯이 자르다기보다는 그냥 점점 더 사람들이 노래에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담기 시작하는 이렇게 긴 스펙트럼이 있다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점점 듣기 좋게 변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더 듣기 좋게, 좀 더 사람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도록. 어떻게 보면 또 지금은 또 대중음악이잖아요. 근데 네네. 호세님이 말씀하신 그 뭐 대중음악 이전에 뭔가 낭만주의 뭐 이전에 그런 음악들은 학문으로서의 정말 음악이어서 되게 수학적이고 계산해서 뭐 듣기는 되게 이상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박자는 맞고 그런 음악들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쓰기 위한 것도 있어서 또 이제 너무 수학적이면 사람들이 교회에서 부를 수가 없으니까 뭐 바흐 작품 같은 거 보면 이제 엄청 수학적인 부분이 나왔다가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멜로디로 찬송가 구절 잠깐 넣었다가 다시 또 수학적인 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고는 그랬어요. 낭매요 사람을. 네, 머리 그렇죠. 칸타타 같은 것들이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근데 궁금한데 아까 클래식 기타 곡 중에 바흐 거 많이 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가 그럼 있나요? 그게 아무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모차르트나 베토벤이나 쇼팽 이런 사람들은 기타를 위한 곡들을 쓴 적이 별로 없어요. 오히려 파가니니 같은 사람들이 이제 기타 곡을 많이 썼는데 그 사람이 곡을 쓴 이유는 약간 자기가 가르치던 여자분이 이제 바이올린 치고 기타 치고 자기는 바이올린 하고 약간 자신의 유희를 위한 작품이었기 때문에 저 졸도했어요. 약간 음악적인 작품으로서는 꽤 큰 가치가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타곡 자체만으로 좀 예술적인 가치가 있는 음악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작품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아마 그 중에서는 그래도 바흐가 가장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흐 음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치는 것 같아요. 바흐가 되게 사려가 깊네요. 약간 좀 버릇없어 보이는데 뭔가 기타 음악을 위한 곡도 많이 쓰고. 맞아요. 그 당시엔 기타는 아니고 이제 옛날 기타. 그리고 바흐는 기타를 칠 줄 몰라서 그걸 그 당시 피아노 하브시 코드로 작곡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오늘날에는 기타로 치고 있는 게 신기하긴 합니다. 우리가 아는 거는 바흐는 이제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는 핸델. 둘이 결혼한 거 아니에요? 동갑이긴 하죠. 동갑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바흐가 이런 기타 그 음악도 했다. 맞아요. 그렇게 알려주셨고. 그러면 이제 호세님께서는 저는 사실 그것도 궁금해요. 이제 클래식 기타 치시기 전부터 뭔가 클래식 기타 뭐 통기타 치셨다고 했는데 뭔가 클래식 기타 관련된 곡을 좀 들으셨는지 아니면 클래식을 좀 즐겨 들으셨는지. 클래식을 들었던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어떤 장르의 곡 들으셨나요? 원래는 그 음악 거의 처음 들었던 게 아마 곽진원 가수가 이제 슈퍼스타 K 나와서 노래 부르는데 전 노래 같은 거 잘 관심 없었는데
그 음역대가 별로 높지 않고 그렇게 가창력이 좋지도 않은데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더라고요. 그런 모습이 되게 멋있어 보이고 아 나도 음악을 할 수 있나 보다라는 메시지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음악 들었죠. 네, 이런 것도 통했어요. 여자 아이돌은 안 좋아하시나요? 남자 아이돌이나? 좋아하죠. 네. 그 들으면 확실히 신나고 또 사람을 이렇게 북돋아주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난 게 제가 군대에서 막 TV로 여자 아이돌 보고 있으면은 그 음악적으로 약간 분석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보시면서 약간 진작에 보고 계셔가지고 그래서 싫어하시나 보다. 전혀 아니에요. 좀 힐링이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꿋꿋이 봤어요? 그렇죠. 후임인데도 꿋꿋이. 너무 좋은 선임이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그 호세님의 인생에서 클래식이 중요한 영향을 끼친 구체적인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네. 아까 곽진원 가수 이야기랑 비슷한데요. 이제 아무래도 전공이 아니라 동아리 같은 데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동아리에서 음악 하다 보면 이제 실력에 서열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잘하는 친구는 어디 들어가고 못하는 친구는 어디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밴드부 같은 데 보면 보컬이 있고 반주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약간 중요한 친구 한두 명을 위해 다른 친구들이 헌신해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그려질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것에 항상 의문이었는데 음악들이 사실 다 그렇잖아요. 노래 멜로디가 있고 그거에 대한 반주가 있고 우리가 음악을 기억하는 방식도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가사를 흥얼거리는 방식으로 기억하지 전체적으로 기억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칠 때 왼손은 반주, 오른손은 멜로디라는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왔던 거죠. 근데 바흐 음악을 들었을 때는 그런 개념이 없더라고요. 처음 바흐 음악을 딱 들었는데 이제 왼손도 멜로디가 될 수 있고 오른손도 반주가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음악의 구성 요소가 안에 위계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들게 되었고 그때부터 클래식을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뭐 저도 되게 처음 안 사실이어서 바흐 음악을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그래서 호세님 영향으로 바흐 음악을 이게 너무 듣고 있으면 바흐가 너무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천재가 없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바흐 음악 막 듣죠. 그리고 자요. 잠들기 좋아요. 절도에. 아니 바흐 음악이 좀 되게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그렇죠. 유튜브로 몇 개 찾아봤는데 그래도 좀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흐 다음으로 좋아하는 두 번째 음악가 누구신가요? 이거 되게 너무 많은데 딱 한 분만 이야기하자면 이제 스페인 음악가 좋아하는데 역시 호세. 네, 그렇죠. 이제 페데리코 몬포우라고 유명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굉장히 낭만적인 음악을 하는 사람인데 이제 우리한테는 약간 캐롤? 그러니까 카탈루니아 지방의 민요들이 되게 캐롤풍의 노래들이 많거든요. 그 민속 음악인데 그 민속 음악들을 굉장히 예쁜 화성으로 이렇게 편곡을 해서 이제 그 사람들이 만든 작품이 이제 깐시온 와이 단자라에서 이제 노래와 춤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익숙한 멜로디를 노래로 예쁘게 풀어냈다가 그 예쁜 노래들을 이제 춤곡의 형식으로 담아서 이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앞부분에는 사람을 막 감성적으로 막 끌어놨다가 그 감성적인 나를 감동받게 했던 요소들을 굉장히 학구적인 구조로 쫙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성이랑 감성이 어떻게 절묘하게 어울릴 수 있는지를 사람들한테 끝없이 보여주는 그런 음악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피비님 왜 웃으세요? 너무 춤추고 싶을 것 같아서 이걸 들으면. 그렇군요. 마음에 들어요 이 사람. 약간 바흐가 너무 딱딱하다면 그런 바흐를 조금 낭만적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상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 들으면 자진 않겠네요. 성함 한번 다시 말씀 주시죠. 페데리코 몬포우라고 해서 그냥 MOMPOU예요. 이름 너무 귀엽네요. 몬포우네요. 몬포우. 저는 그리고 또 그것도 궁금한 게 사실 저의 그 좌우명이 폼사거든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빗도 클래식이 뭐야? 너 입으로 배우는 클래식 수업 들었잖아. 클래식이 뭐야? 라고 하면 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너 좋아하는 클래식 난 이런 거 좋아해. 나 바흐 좋아해. 바흐의 몇 악장 뭐 들어? 약간 이렇게 대답해요. 그럼 난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이게 아무래도 이제 클래식이 뭐라고 생각해 이런 모호한 질문을 하는 상대방은 이제 그 이야기를 경청해서 들을 마음은 보통 별로 없어요. 사실 질문이 너무 얕았다 우리가. 그래서 그 말이 핵심은 아닌데 이렇게 들어주시는 분들은 이제 정말 감사한 거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친구가 그런 말을 했을 때는 이제 나는 어떤 곡을 들어라는 대답을 듣고 싶은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럴 때 난 뭐 쇼팽 좋아해, 바흐 이렇게 좋아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작품 번호를 막 이야기하는 거죠. 맞아. 예를 들어서 난 뭐 첼로 독주곡 1번을 좋아해, 이것도 좋지만 나는 뭐 BWV 1007번의 D장조 1악장이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똑같은 얘기인데 미친놈 같아요. 약간, 너무 좋아. 그쵸. 아니면 뭐 저희 1악장도 네. 막 1악장까지 하면 1악장은 이제 알망드고 뭐 2악장은 쿨항트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이탈리아어를 섞어가면서 막 이야기하면 다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도 훨씬 있어 보이게 얘기할 수 있죠. 누구나 안다고요? 너무 어려워요. 근데 어렸을 때 피아노 학원에 있는 하나 외워요. 어떻게 외워요? BW 뭐예요? 하나 정도 외워요. 바흐 작품에 이제 BWB라고 번호를 붙이는데 이제 네. 그렇군요. 공감하시죠, 피비님? 너무 어렵지 않아요? 저는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얘기할 거예요. 그냥 애국가 외우듯이 하나만 외워요. 말을 좀 덜 해도 멋있게 봐주는 것도 있어요. 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난 스페니쉬 음악가 몬포고더라. 완전 좋아요. 오히려 배웠어. 오히려 클래식 물어봤을 때 스페인 음악 이야기하면 또 네, 진짜 고수 같아요. 같아요. 몬포고로 MONPOW인데 카탈루냐지. POU라고 하지 않았어요? W 아니에요? POU 맞아요. POU. 이 와중에 또 그렇군요. 꿀팁 감사합니다. 꿀팁 감사합니다. 뭐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거를 조금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음악에 있어서 그냥 가장 큰 에피소드라고 하면 굳이 그냥 하나만 이야기하면 그 브람스는 다 알잖아요. 네. 브람스가 네네. 좋아했던 사람이 슈만의 아내인 클라라 슈만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그냥 브람스 좋아하세요? 브람스가 클라라 슈만 좋아했다. 뭐 그것만 말해도 오 하는 사람만. 맞아요. 또 자극적인 에피소드죠. 맞아요. 네, 그럼 호세님, 네. 클래식 음악의 범위가 넓은 것도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 저는 듣는 게 제일 어렵거든요. 맞아.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듣는 거 어려워. 맨날 그 공연장 가가지고 그 한 1악장이라고 하나요? 1악장까지는 그래서 열심히 듣다가 2악장부터 이제 슬슬 눈이 감기는 그런 현상들이 자주 있었는데 혹시 호세님만의 클래식 음악 감상법을 저희한테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좀 클래식 음악을 재밌게 들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호세님은 음악을 많이 아시니까 뭘 들으셔도 재밌으시겠지만 저 진짜 다 문외한이거든요. 맞아. 그래서 클래식 음악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들어보면 좀 흥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감상법이 있을까요? 그 사실 저도 그렇고 클래식 애호가분들도 그 어떤 클래식 곡을 하나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저도 음악을 익숙한 것을 계속 찾게 되거든요. 사람은. 그래서 저도 매일 새로운 곡 하나만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의도적으로 들어야만 간신히 듣는데 그러니까 결론은 그 클래식 음악은 이제 사람들에게 너 내 음악 계속 들어라고 이렇게 유인할 만한 요소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너한테 왜 집중해야 되지라는 이유를 찾지 못하게 계속 만들거든요. 청자로 뮤비가 알고. 있는 것도 아니고. 뮤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공연장에 가면 이제 공연을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보통 보게 되는데 이제 MP3로 스트리밍을 하게 되는 순간 그 사람이 나에게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옅어지고 또 원곡자가 없는 클래식 음악의 특성상 사실 연주자에 대한 애정은 음악과 어느 정도 분리돼야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감상을 해야 되느냐가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작곡가보다는 연주자를 중심으로 듣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유튜브나 이런 데 작곡가를 검색을 하면 그 작곡가의 곡들이 이렇게 쭈루룩 나오는데 누구 거를 들어야 되지 이게 굉장히 혼란스럽거든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그래도 일단 사람에 대한 애정으로 시작하는 게 좋기도 하고 연주자를 덕질해라. 그렇죠. 특히 한국 사람이니까 뭐 조성진의 연주나 뭐 이런 걸 들어도 괜찮고 아니면 어떤 연주자 한 명을 추천받아서 그 사람의 연주를 그 사람을 딱 클릭을 하면 그 사람의 디스코그래피가 이렇게 쫙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영어로 항상 뭐 누가 플레이즈 뭐 바흐, 누구 플레이즈 슈만 뭐 이런 식으로 우르르 나오거든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낭만 음악으로 시작을 해서 낭만 음악은 실제로 낭만적이기 때문에 듣기가 편해요. 그래서 쇼팽, 뭐 슈만 이런 우리에게 익숙하면서도 낭만적인 음악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익숙해지면 뭐 바흐나 뭐 스카를라티나 이런 아까 말한 절대 음악을 연주하는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음악들을 연주하는 거에서 감동을 받아보려고 노력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마지막으로 또 그걸 이야기하고 싶은 게 낭만적을 걸 연주 잘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절대 음악을 연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는 굉장히 자신의 감정에 솔직하고 나만의 표현에 되게 적극적인 사람이 있고 후자는 이제 절제미가 중요하고 균형이 중요하다고 하는 사람인데 또 신기하게 그 균형과 절제미를 중요시하게 하는 사람이 낭만 음악을 치면 그 사람은 낭만적인 음악도 균형 있게 쳐요. 그리고 낭만적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음악을 쳐도 거기에다 자기 감정을 넣어서 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다 매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듣고 나면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이게 아니라 이게 사람이 다 자기만의 표현이 있구나. 막 나는 이 사람처럼 왜 연주 못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 약간 그런 결론이 나면서 되게 기뻐지거든요. 그런 게 클래식 음악을 계속 듣게 하는 힘이라고 생각해서 약간 연주자별로 비교하면서 듣기 그리고 연주자 한 명이 연주한 여러 버전을 듣기 뭐 이렇게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저 지금 너무 연주자를 덕질하고 싶어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조성진 씨가 치는 어떤 곡과 손여름 씨가 치는 곡이 같은 곡이지만 다르게 들린다 이런 말씀이시죠? 연주자에 따라서 너무 매력적인데요? 맞아요. 그리고 너무 실용적이도 좋아요. 딱 그 연주자를 덕질해라. 왜냐면은 곡을 하면은 막 공부해야 될 것 같거든요. 맞아. 낭만 음악은 뭐고 막 공부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실제 살아있는 사람 한 명을 딱 정해놓고 듣기 시작하면은 마음도 가고 참 좋네요. 그래서 클래식 덕후들이 꼭 한 명씩 있잖아요. 맞아요. 누구 내한한다고 하면 진짜 뭐 난리고 맞아요. 뭐 아이슬란드에 되게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분이 있는데 그분 뭐 내한했는데 못 갔다 해서 난리를 치신 분이 있었는데 이해가 가네요. 그러게요. 그럼 호세님은 따로 막 좋아하는 연주가는 그러면 없고 그냥 다양하게 들으려고 하시는 편인 건가요? 저도 아무래도 사랑하는 연주자는 한 분 있긴 한데 말씀해 주세요. 그 할아버지인데 이제 70다 된 데이비드 러셀이라고 이제 기타에 이제 저는 바로크 음악 그 절대 음악을 잘 치시는 분들을 좋아하거든요. 역시 섹시하네요. 근데 이제 역시 공연장 가면 느끼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을 만나서 기쁜 거지 사실 그 사람 공연이 막 다른 사람보다 막 더 특별히 가치 있고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연주자에 대한 덕질로 시작하더라도 이제 나중에 가면 내가 처음 보는 음악인이더라도 이렇게 경청해주는 재미로 가는 게 훨씬 큰 즐거움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유명 연주자의 공연을 가기보다 이제 전공자분들 졸업 연주회 같은 거 정말 싸게 티켓 팔거든요. 그런 거 들으러 가면 오히려 정말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에 더 큰 감동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꿀팁이네요. 학생분들은 또 진짜 절실하게 연주하거든요. 너무 그럴 것 같아. 감동 쏠릴 것 네, 같다. 그리고 자기의 부족한 실력을 막 이제 커버하기 위해 막 사람들에 대한 배려심이나 이런 걸로 막 채우는데 그런 부분이 정말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할 때 10초 동안 호흡을 지속하는 게 안 되니까 프로들은 다 하는데 이제 3초씩 끊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끊을 때마다 나는 이렇게 길게 못해서 미안하니까 뭔가 새로운 표현을 하나씩 넣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자신이 부족함을 스스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거를 채우기 위해 관객을 위해 무언가 더 아름다운 걸 하나 넣는데 그거를 들을 수만 있으면 유명한 사람이 내어놓는 것보다 훨씬 감동적이에요. 나도 음악 잘 듣고 싶다. 근데 너무 마음 아파. 그러니까 왜요? 못해서 그거 막 다른 거 넣는 게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히려 10초를 이을 수 있는 사람이 더 희박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렇게 끊는 법을 알고 또 그걸 들어줄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하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 호세님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이 마인드가. 그쵸. 너무 멋있네. 제가 반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계약할 거예요. 내가 계약한다니까. 내가 대신 군대를 갔으면 아이돌을 안 틀었어. 이런 사람이 옆에 두고 괜히 또 이게 짓궂게 놀리고 싶으니까. 그럼 혹시 클래식을 듣다가 눈물을 흘려본 적 있으신가요? 좋은 질문. 그렇죠. 이제 낭만적인 음악을 들을 때는 사실 별로 눈물이 안 나는데 이제 제가 바흐를 좋아하기도 하고 이제 절대 음악 같은 거를 들을 때 사실 그냥 들으면 눈물이 하나도 안 날 곡들인데 그 음표들이 이제 이렇게 막 기계적으로 막 연결이 돼 있는데 그 연결되는 것이 하나의 서사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들이 막 흩어졌다가 만나고 막 흩어졌다가 만나거나 이러거든요. 근데 언제 한번 그렇게 4명이 합창하는 그런 바흐 음악을 듣는데 그 4명이 다 사람이잖아요. 음이 흩어졌다가 만났다 흩어졌다 만났다 하는 게 마치 사람들이 흩어졌다가 만났다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다가 다 같이 군대 가니까 이제 한동안 헤어졌다가
전역하니까 다시 만나고 또 자기 바빠지니까 터지고 아 사람이 이렇게 만나고 터지는 거가 음악으로 표현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그 무채색의 음악에 내 감정이 투영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음악 자체가 좋다기보다는 이제 내 감정을 투영할 수 있고 또 내 서사를 음악에 부여만 할 수 있으면 어떤 음악이든지 눈물 나는 음악이 되니까 네, 그런 점에서 클래식 음악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음악인. 정말 막 이렇게 막 닦으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약간 나고 그게 궁금해요? 아니 저는 가끔 전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음악을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내가 지금 너무 고감신경이 항진됐나 봐. 뭔가 잘못됐다 이렇게 너무 생각하거든요. 이과적이야. 너무 이과야. 교감증. 다르네요 역시. 피비님은 어떤 거 들으시면서?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중구난방이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를 못해서. 힙합 들을 때도 이렇게. 그 뭐지? 예를 들면 뭐 쇼미더머니 공연이다. 그런 때도 갑자기 교감신경 항진돼서 막 갑자기 눈물이 날 때가 슬프다고 해요.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또 이런 거 좋아하시네. 역시 절대 음악 좋아해. 절대 음악 좋아하시네. 그리고 저는 또 얘기하고 싶은 게 항상 이렇게 호세님 얘기를 들으면은 호세님이 음악에서 되게 좋아하시는 걸 말로 되게 잘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또 시를 좋아하니까 시랑 문학에서 제가 느끼는 거랑 너무 닮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도 뭔가 이런 작은 파트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걸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썼을지 그 마음보다 또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있는 어떤 그 절대음악 같은 논리 그런 것도 하나의 감동이잖아요. 근데 저는 누가 시가 왜 좋아? 시에 어떤 매력이 있어? 이러면 이렇게 못 말하거든요. 근데 호스님은 이런 걸 음악을 좋아하시니까 그 음악에 대한 거를 다 이렇게 하나하나 얘기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매번 생각하시니까. 맞아요. 생각의 깊이가 너무 깊으시니까 항상 들을 때마다 맞아 나도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내가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조금씩 따라서 말하면 되죠. 조금씩 따라하고 있어요. 아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 사실 뭐 연주하시느라 바쁘시겠지만 시간 있을 때 음악 팟캐스트 하시면 너무 잘하실 것 같아요. 꼭 듣고 싶어요. 저는 무조건 들을 거고요. 되게 인기 많으실 것 같아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계속 듣고 싶은 매력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의 맞아요.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클래식 음악에 대해서 그냥 글 쓰시고 그냥 읽어주셔도 그냥 들을 것 같아요. 그 블로그 글을 읽어주세요. 맞아요. 별거 없어도 돼요. 별거 없어도 되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게 있는데 네. 호세님에게는 꿈의 무대가 혹시 있으신가요? 뭐 이제 사람들에게 뭐 꿈의 무대라 하면 뭐 약간 뭐 오스트리아 유명한 성당에서 연주한다든지 뭐 그런 걸 텐데 사실 저한테는 그런 건 없고 또 제가 무대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사람들한테 근데 그 이유는 제가 굳이 연주하지 않아도 이미 세상에 훌륭한 음악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그래서 굳이 무대를 제가 꿈꾸는 게 있다면 지금 있는 훌륭한 무대들의 유일한 단점 중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막 졸업한 전공자들의 음악을 싼 값에 볼 수 있다라고 한 것처럼 더 좋은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저도 그런 무대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은 거죠. 좀 막 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싸고 자주 볼 수 있고 그런 음악을 제공하는 또 이제 싼데 퀄리티가 낮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이런 좁은 살롱 음악회라고 하죠. 그런 데서 하면 뭐 고급 장비가 없어도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저렴하면서도 좀 들을 만한 음악을 자주 만들어내는 무대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너무 멋있다. 우리 음악회 열면 안 돼요? 재미중독자 음악회. 항상 앞으로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두 팀은 돼요. 호세님이랑 그리고 누구요? 그 아마데우스님 계시니까. 그렇네요. 맞아. 그러네. 아마데우스는 너무 화려하죠. 맞아요. 너무 화려하셔가지고. 데뷔돼서 좋지 뭐. 좋죠. 그게 그러네. 재미중독자는 그 안에 다 있는 거니까. 한번 진짜 음악회 열고 싶네요. 한번. 정말. 혹시 죄송한데 유학 갔다가 오시면 몇 년 정도 걸리세요? 물론 아직 갈지 안 갈지는 모르는 일이지만 보니까 한 학사 석사 통합된 건 한 6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길어. 방학 때 오시겠죠? 글쎄요 안 올 것 같긴 한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우리가 가야 한국을 버리지 마세요. 아니 안 갈 수도 있어요. 간다고 하시니까 또 안 달라네. 참. 그러면 이쯤에서
호세님의 클래식 기타 연주를 한번 들어보려고 해요. 저희가 이렇게 들어도 되나요? 정말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추어의 연주라고 생각. 너무 무례하고 어떡해? 하지만 감사하게도 호세님께서 저희 재미 중독자를 위해서 연주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아까 전에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아까 호세님에게 꿈의 무대가 있으신가 했을 때 재미 중독자 여기서 하는 거 기대했어요? 정말 외람돼요. 여기가 꿈의 무대면 어떡해요. 이미 꿈을 잃어버리잖아. 네? 꿈을 이루셨다. 꿈을 이뤘네요. 이거 불편하시면 이어폰 잠깐 빼시고 네. 준비하셔도 돼요. 편하게 연주하셔도 돼요. 와. 그거 안 늘려도 되나? 그럼 지금 시간을 말씀드리고 말씀드려볼게. 와. 감사합니다. 저희 때문에 이렇게 챙겨주시고 항상 들고 다녀서. 와. 너무 예쁘다. 오 멋있다. 멋있다. 절도. 호세님의 연주 감상해 보겠습니다. 와. 손이 얼어가지고. 너무 멋있어. 저 잠깐 유럽 갔다 온 것 같아요. 너무 멋있어. 너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네, 편하게 정리해 주시고. 와. 저는 노래가 우리 같은데 너. 따라라라라. 아니 그리고 저는 약간 네. 아까 이 짧지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서 호세님께서 아까 전에 본인이 연주하실 때 이게 뭔가 듣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전달되면 좋을지 이런 것들 생각하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좀 감동이네요. 아직 말씀도 안 해주셨는데. 어떤 걸 생각하셨을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설명을 듣고 들으니까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막 그런 것도 듣고 들으니까 되게 느낌이 다르네요. 맞아요. 뭔가 짧은 연주였지만 아주 먼 곳에 갔다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이 악기는 평소에 치시는 악기신 거죠? 메인 악기신 건가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제 메인 악기입니다.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생겼네요. 아, 네. 이게 맞아요. 참 이것도 신기하게 아까 말씀해주신 이책님의 그 고등학교 동창분이 예전에 쓰시던 기타인데 제가 이렇게 이어받아서 2009년도 기타인데 제가 이렇게 한참 지나서 진짜요? 제가 쓰게 됐어요. 저 처음 알았어요. 진짜 뭐야 대박이다.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인데, 네 그분을 위해 만들어진 기타인데 시간이 흘러서 제가 쓰게. 그분은 다른 기타가 있고. 네. 되게 근데 아까 그 말한 그분이 지수거든요. 네네. 걔는 왜 걔를 위한 기타가 있대요? 그것도 진짜 제작자분이 이상해요. 좀 그렇구나. 제작해 주신. 그것도 진짜 대단해요. 근데 기타가 이렇게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거예요? 아 그거는 아니긴 한데 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소리가 좋아지는 감도 있긴 한데 그래도 새 거가 좋죠. 근데 근데 시간이 지나도 품질이 떨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아무튼 엄청 좋은 기타라는 말씀. 아, 네, 아주 저는 정말 이렇게 싼 가격에 이렇게 좋은 악기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던 거죠. 이것도 사부님 덕분에. 입사부님의 사부님 덕분에. 그래서 항상 그분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직접 뵌 적은 없군요. 직접 한번 뵌 적 있습니다. 한번 한국 오셔가지고. 그래서 뵈자마자 바로 그 군대에서 이책이 많이 괴롭히지는 않으셨죠?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무 착하셔서. 또 그런 인연이. 신기하다. 그러면 또 이제 여쭤봐야죠. 혹시 아까 연주해주신 곡은 어떤 곡인가요? 네, 이거는 그 파라과이의 벌써 좋아. 어구스틴 바리우스 망고레라고 이제 기타의 파가닌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어쩐지 절대 알 뻔했어. 이제 낭만 음악이기도 하면서 이제 약간 남미의 음악 감성이 있는 음악이고 왈츠기도 하고 그래서
왈츠인데 이제 또 왈츠는 이제 리듬이 분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생각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연주만 하면 사람들을 이렇게 들썩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팟캐스트와 같이 이렇게 손이 얼어 있고 이제 많은 준비를 하지 않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연주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이렇게 리듬이 분명한 곡이 좋아서 그래서 이렇게 선곡했습니다. 아 진짜 흥겨운 춤 추고 싶은 그런 음악이었어요. 맞아요. 휘민님 어떠셨어요? 저는 어떤 장면이 떠올랐는데요. 약간 모닥불 앞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고 계시고 우리 셋이 약간 원주민처럼 돌아가면서 춤을 추는 듯한 저 되게 춤추고 싶었어요. 저는 약간 그 알프스 산맥 아래에서 네, 그 초원 같은 데서 집 하나 있고 우리 셋이서 전통 옷 입고 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는 느낌이었어. 그랬습니다. 감사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 이렇게 누추한 곳에 귀한 분이 오셔가지고 정말 귀한 분이세요. 좋은 곡 들려주시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가 약간 좀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질문드리고 싶은 게 호세님은 음악가로서의 최종 목표가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까도 계속 이야기한 제가 음악에 감동을 받은 포인트들이 보면 되게 일관적이거든요. 뭐 훌륭한 아름다운 음악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뭐 연주하는 사람만 잘할 것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좀 사랑의 눈을 갖고 좀 예쁘게 봐주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인데 그리고 뭐 음악의 구성 요소 간에 뭐 위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서로 평등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인데 사실 그런 메시지를 줬던 음악가들이 이제 가장 큰 사람은 바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려운 얘기일 것 같고 다만 이제 제가 음악을 계속하는 이유도 바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받은 감동을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실력이 늘면 이제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또 이러한 생각에 감동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의 작은 공동체를 음악 공동체를 만들어서 뭔가 좀 미약한 것들을 합쳐서 만드는 큰 울림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약간 그런 바흐의 음악 정신에 기초해서 뭐 매력적인 음색을 갖고 있지 않아도 뭐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어도 아니면 뭐 재미있지 않아도 그런 걸 좀 잘 구조화해서 뭐 감동을 만들고 또 그런 거를 좀 애정 있는 눈으로 경청해주는 사람들을 좀 만들고 뭐 그런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게 결국에는 제 최종 목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미중독자의 음악 버전 같은 느낌일 수도 있겠네요. 너무 멋있다. 근데 애정 있는 눈으로 바라보는 거면은 저희 3명 일단 들어가 있어요. 껴주세요. 그럼요. 껴주세요. 말로 하려니까 좀 중구난방하긴 한데 아니요. 충분히 전달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공동체 만드실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름부터 바흐야 사랑해 이런 걸로 공동체 유치한 걸 해야지 오래가요. 그래서 뭐 클래식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포크 음악 같이 이렇게 좀 그래서 저는 음악의 음표나 이런 것도 하나의 메시지나 담론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멋있다. 그래서 그 담론을 클래식에만 한정하지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포크 음악에도 좀 넓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프하게 말하면 동아리에서 보컬인 친구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컬인 친구들이 아니라 뭐 베이스인 친구 데려다 보컬 시키기 약간 이런 프로젝트 그런 걸 하는 팀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노래 하고 싶지 않아? 약간 이렇게 노래 평소에 보컬을 못 맡을 친구들을 모아서 노래를 시킨다든지 뭔가 그런 좀 이단화적인 작업을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 저도 저번에 갔던 공연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공연에서 저랑 제 애인도 너무 좋게 받고 감동 받았던 포인트 중 하나는 그 공연이 그 호세님의 욕심으로 만들어진 공연이 아니라 노래를 잘 부르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공연을 했으면 좋겠어서 연주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음악을 해서 공연을 만들어 주신 거였거든요. 그러면서 공연장 대여를 해야 되니까 사람들한테 5,000원씩 거두셨어요. 근데 5,000원 거둔 것도 너무 미안하셔가지고 공연하는 내내 5,000원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죠. 들어주시는 분들이 이제 완성을 해주시는 거니까 감동을 느꼈어요. 저희는 시상식 3만 원 거뒀는데 너무 반성하게 되네. 어떡해. 반성해야 돼요. 너무 반성해야 돼.
감사하다고 더 말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아 진짜 너무너무 멋있는 목표고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이루실 수 있을 것 같은 게 본인이 가지고 계신 철학이 확고하기 때문에 이루실 거라 생각하고 재미 중독자와 언제 한번 조인하는 그럼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호세님 모시고 재미있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았는데 이제 또 저희들의 메인 코너인 재미 테라피 시간을 빼놓고 갈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네. 이제 콘텐츠 중독자들의 콘텐츠 집단 테라피, 재미 테라피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클래식 그리고 음악이라는 키워드에 어울리는 콘텐츠들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삐또님 어떤 콘텐츠 갖고 오셨나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요. 그동안 가지고 왔던 장르들이랑은 조금 다른 그림책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이게 그림책이라고 불러도 되고 어떻게 보면 카툰 문학 계열이라고 불러도 좋을 것 같아요. 에드워드 고리의 현 없는 하프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현 없는 하프? 네, 일단 이 에드워드 고리 작가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분 작품의 특징을 3가지 딱 뽑아보라고 하면 부조리함, 그로테스크, 정교한 펜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분이 이제 약간 고딕풍의 일러스트레이션이랑 현대 문학을 결합한 카툰 문학이라는 장르를 뭔가 만드시고 그 카툰 문학계의 거장으로 불리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심상치 않은데요? 이분 약간 천재과예요. 저 3개 다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로테스크, 부조리함, 정교한 펜화. 3개 다 미쳐요. 네. 이분은 1925년에 미국에서 태어나셔서 하버드 불문과를 나오시고 대학 시절에는 약간 아방가르드하고 전위적인 작품 쓰시는 시인분들이랑 어울려 다니셨대요. 그래서 그 시인분들이랑 어울려 다니시면서 그 시인 극단 안에서 그 디자이너도 하시고 극작가도 하시고 활동을 하셨고 이제 대학을 졸업하신 후에는 당시 약간 문인들의 아지트라고 불렸던 맨해튼 고담 서점에 안드레스 브라운이라는 서점지기가 있으셨대요. 뭐 지금 뭐 음악계로 따지자면 약간 뭐 제비다방 사장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홍대. 네. 그러니까 그분의 눈에 딱 띄었던 거죠. 요 놈 괜찮은 놈이네, 난 놈이네. 그래서 약간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계속 작품, 뭐 카툰 문학 작품들을 계속 만드셨고 1972년에는 이때까지 발표한 작품들 한 4개, 4-5개 정도를 묶어서 엠피고리라는 작품집을 만들어서 출간을 했는데 그게 뉴욕타임스 올해의 책으로 선정이 되었어요. 그 이후로 더 이제 빵 뜨신 거죠. 그래서 이제 거의 평단에서는 이 에드워드 고리 작가님이 약간 독보적인 자리에 위치하셨고 이분이 2000년에 사망하셨는데 그 전까지 100여 편의 작품을 쓰셨다고 합니다. 되게 다작을 하신 천재가 다작하면 뭐 끝이죠 뭐. 그러니까요. 그러신 스타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이 현없는 하프는 이 고리 작가님이 처음으로 쓰신 작품이에요. 처음으로 쓰신 작품이고 1953년에 출간하신 작품이고 말씀드렸다시피 고리 작가님의 작품이 약간 현실의 부조리함이 주제이기 때문에 줄거리 자체는 굉장히 단순해요. 심지어 제가 이제 다른 분들 이제 에드워드 고리를 좋아하는 이제 팬들이 좀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 이 에드워드 고리의 첫 번째 작품이 그나마 스토리랑 서사가 있는 편이래요. 아 그래요? 약간 호세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약간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약간 형식적인 뭔가 그런 뭐 형식 위주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사가 거의 없는 식으로 해서 그나마 이 현은 하프가 서사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간단하게 이 작품을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이 주인공이 작가예요. 이름이 이어 브레스예요. 이어 브레스. 이어 브레스 씨가 이제 작가인데 이제 글을 써야 되는데 뭘 쓰지 하다가 자기가 계속 메모해놨던 그 메모 중에 현없는 하프라는 뭔가 주제를 보고 이거에 대해서 글을 써야겠다. 그래서 글 쓰면서 고뇌하는 내용이에요. 글을 쓰면서 뭐 밥 먹으면서 이거 글 써야 되는데 하고 뭐 한 장 쓰고 이 다음 글 어떻게 쓰지 하고
뭐 글 쓰는 도중에 친구들이랑 약속 나가서 집중 못하고 무슨 글 쓰지 고민하고 또 책이 나와서 뭔가 표지도 나오고 했는데 표지가 마음에 또 안 들어. 왜 이 사람이 이걸 이따구로 그렸지? 하고 책이 나중에 뭐 가제본을 7개 정도 받았는데 이거 나한테 가제본 달라고 부탁한 지인 20명인데 어떻게 7명한테만 이걸 주지? 막 모든 게 고민이에요. 그냥 그런 현없는 하프라는 글의 내용이 뭔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이 현없는 하프라는 글을 이 사람이 쓰면서 고민했던 그런 약간 쓰잘데기 없는 것들, 되게 뭔가 부조리하고 되게 현실에서 느끼는 되게 무의미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반복하고 이게 이 책이 되게 재밌는 게 위에는 영어고 아래는 이제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약간 말장난 같은 게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뭐 주석으로 뭔가 이거는 무슨 뜻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게 많은데 그래서 끝에도 결국 책을 내고 끝나요. 근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내용은 안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제가 이런 그림책을 가져온 적은 없는데 되게 특이해서 가져왔고 또 선정 이유를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에드워드 고리의 팬들은 책을 이 작가가 집필하는 게 아니라 에드워드 고리 작가는 책을 만드는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냐하면 이분이 직접 그림도 그리신 거거든요. 이제 책을 보면 왼쪽에는 글이 있고 오른쪽에는 펜화로 되게 섬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하셔서 작업을 하시는 분이어서 되게 예술가시다. 그러게요. 그래서 또 오늘 우리 게스트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술가시잖아요. 저희 또 제가 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권법을 좋아해서 이제 예술가가 또 나오시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 되게 현대적이고 예술적인 이런 이 책으로 맞대응을 해보는 게 어떨까 라는 식으로 해서 가져와봤고 또 사실 뭔가 제가 느끼기로는 호스님께서 뭔가 형식주의적인 음악도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뭔가 또 굉장히 잘 맞는 책인 것 같다는 느낌이 또 들고 또 제목이 현없는 하프잖아요. 맞아요. 그것 때문에 바로 꽂혀요. 바로 꽂히죠. 그리고 이 제목 자체가 저는 되게 모순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현없는 하프는 연주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 하프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이 책의 제목이 현없는 하프인데 현없는 하프라는 책의 내용이 뭔지 몰라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이 굉장히 주인공 되게 뭔가 고뇌하는 주인공의 그런 불편함과 불안감을 다 표현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또 예술가들이나 뭐 음악가들이나 뭐 글을 쓰는 사람이든지 뭐 미술을 하는 사람이든지 누구나 다 굉장히 뭔가를 창작하고 표현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과정이 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뭔가 개인적으로는 되게 호세님께서도 뭔가 예술가이자 음악인으로서 평소에 작품을 대하고 창작할 때 뭔가 고심하거나 고통스러운 순간이 있지 않을까? 그냥 그런 것들도 한번 궁금해서 가지고 와보게 되어서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께도 조금 약간 질문하고 싶었던 것들이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뭔가 뭐 호세님한테는 뭔가 음악을 하면서 되게 고민하거나 뭔가 고뇌가 있었거나 그랬던 경험이 있는지 우리 이채님이랑 음악 외적으로도 그럴 수도 있고 이책님이랑 피비님도 평소에 지금 고뇌하고 있는 그런 주제가 있으신지가 좀 궁금했어요. 일단 호세님은 이 책에 대한 설명을 들으셨을 때 어떤 게 일단 생각나셨나요? 방금 그 현없는 하프에 대한 이야기할 때 너무 그 고뇌가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떻게 떠올랐냐면요. 네네. 그러니까 현없는 하프 그다음 현없는 하프는 하프가 아니고 또 그 현없는 하프라는 책은 내용이 없으니까 그것도 책이 아니고 또 고민을 하는 게 또 친구랑 약속 있는 도중에 나는 뭐 써야 되지 이렇게 고민한다고 집중도 하나도 못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 연습을 안 하는 음악가처럼 연습해야 되는데라고 생각을 하면서 너무 맞아. 그래서 그런 약간 속이 비어 있어도 그 자체도 가치 있지 않을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그냥 그런 잡다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거 자체가 또 이게 책이 된 거잖아요. 작품이 하나가. 맞아요. 그렇죠. 되게 뭔가 부조리한데 결국 뭔가는 실체는 나와 있어. 그러니까 마치 오늘 방송에서 입사부님의 사부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실체는 모르지만 좀 있어. 있긴 있어. 그리고 되게 많은 영향을 주셨어. 오늘 이렇게 기타도 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죠. 이 책을 한번 여러분들이랑 그러니까 제가 이 에드워드 고리 작가의 사실 저는 그로테스크한 작품들 되게 좋아해서 제가 또 당근에서 한창 빠졌을 때 당근에서 다 모았어요. 그래요? 이거 판매를 안 해요.
에드워드 굴의 작품 이 작품 시리즈가 있는데 저는 그거를 당근에서 잘 구해서 시리즈를 다 갖고 있는데 판매 중지된 것도 되게 많고 하더라고요. 이거 황금가지에서 나왔는데 황금가지 내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큰 출판사신데 팔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약간 언젠간 여러분들이랑 다루고 싶은데 조금 내용이 어렵기도 하고 되게 형식주의적인 작품이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원래 약간 찍어서 보내드리는데 양도 되게 많고 그냥 무의미해요. 사실 한 페이지 한 페이지마다 그냥 이 사람이 뭐 먹고 어디서 보고 자고 딴 생각했고 뭐 크로켓 경기를 했고 이런 내용이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보다 그냥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아가지고 따로 책을 제가 찍어서 보내드리진 않았는데 그런 의미에서 공유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요즘 고민 아까 말씀하신 음악적인 거 말씀하신 음악적인 거 아니더라도 저도 연습을 안 할 때가 있으니까 연습 더 해야 되는데 연습하세요. 이런 생각 그런 고민만 있습니다. 아니 또 험벌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 매일 연습만 하세요. 어떡해. 저희 부모님이 들으시면 아닌데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이책님은 그럼 요즘 고뇌하거나 고민하는 거 있어요? 저는 방금 이제 또 호세님 얘기 듣고 비투님 얘기 들으니까 저는 사실 마음속 한켠에 있었는데 꺼내지 않았던 게 시 쓰는 거에 대한 고민이 있어요. 작년에 시를 거의 안 썼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시를 많이 썼고 제 삶에 되게 중요한 거였는데 어느 순간 시가 뒷전이고 또 다른 것들을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연애해서 그래요. 그런가? 그래서 시를 놓고 싶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도 빨리는 아니고 어쨌든 결과물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런 시 쓰는 마음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들이 계속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뭐였죠? 에어브레스. 에어브레스. 네, 에어브레스 작가처럼 저도 계속 이렇게 누군가 친구들 만날 때도 한켠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집에서도 이렇게 한켠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되게 공감됐어요. 얘기 들으면. 근데 이름도 듣고 보니까 에어브레스니까 공기를 그냥 브레스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에어고 브레스네요. 그것 이런 이름이 다 의미가 있네요. 그렇네요. 그냥 숨 쉬듯이 사는 사람 약간 이런 느낌. 필비님은 요즘 어떤 고뇌에 빠지셨나요? 저는 요즘에 그 이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이제 요구받는 게 있잖아요. 제가 뭔가 해야 하는 것들이 이제 점점 생기는 것 같은데 그에 반해서 저는 너무 아직 애새끼여가지고 이래도 되나? 이런 고민을 가끔씩은 해요. 예를 들면 어떤 거요? 어떤 걸 요구 받으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지금 공부를 조금 오래 하고 있으니까 뭐 일을 하는 거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있죠. 뭐 이제 뭐 독립을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근데 하고 싶지 않은데 이러면 이런 충돌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사소한 것 중에 하나는 저는 운전을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 이제 명절 이럴 때 갈 때 뒷자리에서 앉아 있으면 그렇게 무안해요. 제가 운전을 좀 할 줄 알면은 이렇게 교대도 해드리고 아니면 피곤하시면 제가 혼자 이렇게 해드릴 텐데 아직도 너무 애라는 게 느껴지죠. 그래서 꽃감 같은 거 먹고 계세요. 그러니까요. 송편 먹고 있고 그렇습니다. 공감되네요. 저도 근데 사실 이채님이랑 비슷해요. 저도 사실 뭔가 그림책 작업을 하다가 말기도 했고 한켠에선 저의 인생에 있어서 뭔가 이루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되게 뭔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감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림책을 하나를 이제 그려서 출판을 하고 좀 사람들이 볼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어쨌든 취업하기 전에 작업실 다니면서 작업하던 걸 조금 스톱하기도 했고 뭔가 그거를 언젠가 세상 밖으로 조금 더 완성도 있게 해가지고 내야 되는데 하는 저도 뭔가 그런 욕심 있잖아요. 그런 고뇌와 맞아요. 또 시간 내기도 또 일하면서 좀 어렵고 그럼 어떻게 이제 밸런스를 인생을 살면서 맞춰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다시 또 이제 회사 일에 좀 적응이 되니까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그게 호세님이 오늘 나오셔가지고 그런 본인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자극돼요. 시싸 그림책 만들어.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 여기까지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이 책 꼭 읽어보고 싶네요. 네. 현없는 하프. 이책님은 어떤 콘텐츠 가지고 오셨어요? 아, 제가 오늘 가져온 컨텐츠는 이번에도 시집이고요. 유희경 시인의 시집 이 다음 봄에 우리는 이라는 시집입니다. 유희경 시인. 네, 겨울이니까 이 다음 봄에 우리는 이라는 시집을 갖고 왔고, 이 시집은 2021년도에 아침달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이에요. 보면은 공교롭게도 오늘 호세님이 입고 오신 니트랑 비슷한 표지를 그렇네요. 그리고 색깔도 비슷해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방금. 그래서 되게 표지가 예쁜 그런. 훔쳐가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들고. 오늘 그냥 선물로 드릴까요? 네, 그런 시집이고, 이 시집은 이제 유희경 시인님의 4번째 시집이에요. 그 유희경 시인님은 2008년도에 이제 조선일보 신춘문예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셔서 이제 작년으로 해서 5번째 시집을 내신 시인님이세요. 그리고 동시에 서울의 회화에서 시집 서점, 서울 회화에서 시집 서점 위트앤시니컬을 운영 중이신기도 하고, 그리고 다양한 낭독회와 문학 행사들을 기획하시고 그리고 참여하시는 그런 문학 전방위에서 활동을 하시는 시인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저도 유희경 시인님의 그런 활동들도 너무 좋아하고 잘 참여를 하지만 유희경 시인님의 시도 좋아해서 언제 또 가지고 올까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오늘 드디어 갖고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제가 이 다음 봄에 우리는 이라는 시집에서 읽을 시는 느린 마음에 대하여라는 시입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를 읽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느린 마음에 대하여. 음악을 듣는다. 느리게. 느린 마음이 길을 건넌다. 죽었으면 좋겠어. 느닷없이. 중얼거린다. 느리게. 느린 마음이 길 건너편에서 손을 흔든다. 나는 음악을 듣느라 느닷없이 생각하느라 느린 마음이 느리게 흔드는 손을 보느라 눈치채지 못하고 있다. 아마 창문에는 검은 구름들이, 교회 앞에는 늙은 사람들이, 가지 위는 낯선 새들로 가득할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음악을 듣고 있다. 느리게 느린 마음이 죽었으면 좋겠어. 죽었으면 좋겠어. 그것 말고는 갖고 싶은 것이 없어. 검은 구름이나 늙은 사람들 혹은 낯선 이름의 새와 같은 암시는 원치 않지. 나는 저 느린 마음의 죽음을, 분명한 사건을 원하고 있다. 그것을 갖는다는 것이 생활이나 사상, 명예이거나 부의 축적과는 무관한 것을 알면서도 알면서 나는 느린 마음이 느리게 음악을 지나쳐 검고 늙고 낯선 것들을 뚫고 언덕길을 따라 내려가는 것을 보고 있다. 어쩌면 너무 늦었는지도 모른다. 대개의 사리처럼 느리게
흔들고 있는 손처럼. 그렇지만 나는 느린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낭독 감사합니다. 오, 기네요. 저번에는 짧은 시를 갖고 왔다가 이번엔 긴 시를 읽으니까 좀 호흡이 힘들긴 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 분은. 우선 빗도님. 저는 유희경 씨인 얼굴 알잖아요. 네. 횡단보도 앞에서 유희경 씨는 약간 제가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마치 네. 호세님이 연주를 하면서 상상하시는 것처럼. 네네. 어쨌든 이제 빨간불에서 파란불 바뀌어서 건너고 또 빨간불이 바뀌기 전까지 뭔가 저는 그 횡단보도를 유희경 씨님 손에 주머니 넣고 천천히 걸어가시면서 본인이 이런 생각했던 것들을 뭔가 시로 남긴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하.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는 느린 마음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진 모르겠지만 뭔가 느린 마음이 곧 본인을 뜻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죽었으면 좋겠어. 밉지만 믿고 이게 없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나는 얘가 마지막에는 얘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하면서 끝나잖아요. 맞아요. 뭔가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 유희경 시인이 쓴 시인이나 이 화자에게서 느린 마음, 뭔가 느리게 무언가를 생각하고 행위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약간 개인적인 또 느낌이 든 게 저는 요즘 제가 하고 있는 게 운동을 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데 있어서 나한테 집중하기를 연습하고 있거든요. 네. 옛날에는 운동을 하면서 그냥 약간 무조건 세트 채우려고 열심히 하고 숫자 많이 하려고 채우려고 하고 하니까 약간 되게 지치기도 하고 금방 질리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뭔가를 해도 내 갈비뼈 쪽 근육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더 집중하고 하니까 약간 뭔가 느리지만 스스로가 좀 단단해지는 느낌? 나를 좀 알 것 같은 느낌? 이런 것들을 그쵸. 지금 하나하나 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좀 떠오르고 했습니다. 느린 마음이 뭐길래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 라고 궁금하고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뭔지. 그래서 빨리 이책님의 얘기를 듣고 싶어요. 왜 저한테 넘기시죠? 급한 마음이에요. 급한 마음이에요. 전혀 느리지 않아. 네, 호세님은요? 저도 되게 어려운데 약간 시가 다 그럴 건지는 모르겠지만 읽으면서 약간 이 사람이 무슨 감정을 느꼈을지 나랑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다 의미 없고 그냥 죽었으면 좋겠고 하는 약간 그런 느낌 정도는 뭔가 피부에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요. 저도 그래요. 내용을 안다기보다는 그냥 이 시가 저는 아름답게 느껴지는 시들을 갖고 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시가 왜 아름답게 느껴지는 걸까? 그럼 좋은 방법이다. 시를 읽는 좋은 방법. 그렇죠. 그냥 뭔가 느껴지는 게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우선 아까 빗돈님께서 요즘에 운동을 하실 때 갈비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근육이 어떻게 붙는지 그런 것들을 집중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저도 이 시를 읽으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완전히 자기에게 딱 집중을 하고 있는 시구나. 이 느린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런데 저는 이 시가 느린 마음이라고 했을 때 딱 떠올랐던 거는 책 읽기였어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요즘에 어떤 큐레이션 관련된 일을 받아가지고 러시아 문학을 또 계속 읽게 됐어요. 졸업을 하는데 그래서 러시아 문학을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읽고 어떤 자료를 정리하고 그거를 또 다시 글로 쓰고 이런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느끼는 게 진짜 책 읽는 거는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건 정말 느린 작업이구나. 왜냐면 항상 우리는 쇼츠와 유튜브와 넷플릭스에 빠져 살다 보니까 되게 빠르고 모든 게 빠르게 흘러가는 거 익숙한데 막 오랜만에 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지식이라는 게 축적된다는 게 정말 느린 작업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게 진짜 가치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가치 있다는 게 하기 어렵고 희소할 때 가치가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 책 읽고 공부를 한다는 게
대학원생이라는 게 진짜 어려운 작업이고 너무 가치 있는 작업이구나. 제가 대학원생이 아닌데도 그런 걸 간접적으로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삶에 있는 느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하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제 주변에 있는 느린 것들이 다 가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책 읽기라든지 아니면은 음악을 이제 한 앨범을 쭉 열심히 들어본다든지 아니 뭐 시쓰기도 그렇고. 이채님 걸음걸이도 느리시잖아요. 그거는 가치 없어요. 아무튼 그런 시 읽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느껴지거든요. 시도 그냥 쭉 읽으면은 빨리 읽을 수 있지만 피비님이 시를 이렇게 소화시키는 시간은 정말 느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느린 것들의 가치가 막 생각이 났는데 또 이 시는 이상하게 그 느린 것들이 죽었으면 좋겠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비님? 무슨 말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저는 빗도지만 약간 너무 좋아서 약간 심술 부리는 것 같아요. 약간 애인 관계에서도 너무 사랑하는데 괜히 조금 삐지면 진짜 별로다 이러는데 별로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그쵸. 그런 것처럼 에휴 죽어버려라 할머니들이 에휴 죽어야지 너무 나이 들었다 이런 것처럼 느닷없이 그런 거 아닐까요? 괜찮은데요? 호세님 혹시 느린 마음에 대해서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약간 잘은 모르겠는데 그냥 약간 저는 자꾸 제 생각만 하게 되더라고요. 이걸 읽는데 어떤 그냥 약간 생각? 저를 끝없이 따라다니는 생각들 이런 것들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읽다가 막 뭐 가지고 있는 낯선 새들로 가득할 텐데 그런 것도 모르고 이런 거 읽을 때 다 소용 없을 텐데 약간 이런 푸념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렇죠. 혹시 그것도 음악적인 생각들인가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저도 약간 비슷하게 느꼈던 것 같아요. 두 분의 의견이 약간 중간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이 느린 마음이 죽었으면 좋겠은 그 느린 마음이 분명히 본인이 집중하고 있는 그런 중요한 것이실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를 너무 평소에 사랑하니까 이거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왜냐면 이게 막 부에 여기 써 있잖아요. 이걸 갖는다는 게 생활이나 사상, 명예이거나 부의 축적과는 무관한 것을 알면서도 그러니까 이 말이 저는 그 느린 마음의 속성이 그런 세상적인 것이랑 너무 관련이 없는데 나만을 위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참 좋으면서도 밉다.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쓰신 게 아닌가? 그래서 마지막에 느린 마음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하고서 그럴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마지막에 애정을 딱 보여주면서 그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던 질문은 세 분께는 어떤 느린 마음이 있으신지. 저 그전에 이걸 왜 선정하셨는지 궁금한데요. 이거는 선정 이유는 이 느린 마음이라고 했을 때 제가 생각했던 이런 해석이나 이런 감상에서 딱 그 호스트님이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시를 공교롭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읽고서 좋았다고 생각했던 시였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과 너무 연결이 되어 있었고 호스트님 또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 자체가 되게 음악적으로 이렇게 흐르는 하나의 곡 같아서 호스트님께 선물하고 싶다는 느낌으로 시를 고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저희 호세님을 모시고 입으로 배우는 클래식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호세님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습니다. 진짜요? 좀 제가 좀 명료하게 간결하게 정리했으면 더 좋았을 거 하는 후회도 좀 되는데 이미 명료해요. 네. 너무 명료해요.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 분이 없었어요. 이렇게 깊은 내용을 이렇게 잘 말씀하시다니. 지금 화날 뻔했어요. 이보다 더 어떻게 명료할 수가 있어?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험불한가. 들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했어요. 진짜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회 되면 진짜 공연 한번 만약에 하신다면 저희 다 물론입니다. 저희는 7,000원 낼게요. 5,000원이요. 만 원 내요. 만 원 낼게요. 경매 올려요. 그리고 또 저는 감상이 뭔가 이제
소쌤님께서 저희 방송에 한 획을 그어주신 것 같다. 진짜 우리 좀 더 교양 있는 방송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교양 있는 적이 없었어요. 처음에 약간 무례하게 시작한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 그러니까 그런 매력이 있었고 이렇게 저희 방송에 교양적인 플러스 방송을 해주셔서 플러스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 재밌게 사는 날이 올까. 네, 오늘 재미중독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에도 교양 있고 클래시컬한 방송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히 계세요, 용가리. 끝. 거라 하지 말아요. 정신을 차려 보니 각박한 이 세상 속에 그대와 나 같이 중독돼봐요. 우린 재미 중독자. 우린 재미 중독자. 재미에 죽고 재미에 사는 재미중독자입니다.